자, 오늘이 벌써 이제 4강 교육이네요. 자, 3강까지 지금 교육을 쭉 했는데 복습들 철저히 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머리에 익어야 기본적인 수리,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모니터 이제 기본적인 이론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무 쪽, 진짜 고장난 걸 갖고 수리하는 그 실무 쪽을 들어갈 텐데, 이 기초, 항상 얘기하지만 기초, 저는 무지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 튼튼히 하셔야, 또 취미로 하시는 분이나, 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또 이런 수리를 준비하시는, 입문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이런 이론 교육 이런 거 하면 참 지루하죠. 예, 그렇다고 제가 이 교육을 무시하고 다른 뭐 여러분들이 재미난 걸 유발하기도 뭐하고 교육에 좀 집중해서 하느라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은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코일, 트랜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인덕터 또 내지는 뭐 코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트랜스, 뭐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든 지금 도란스 하는데, 도란스는 일본 말이고요. 트랜스포머, 트랜스의 원어는 트랜스포머죠. 예, 트랜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런 코일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우리 지금 주위에 많이 깔려 있어요. 뭐 이런 노트북을 본다 그래도 노트북 안에 많은 종류의 부품들이 있는데, 보면 여기도 보면 뭐 이런 코일 같은 것들, 이런 코일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칩 인덕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코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노트북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이 RLC, 제가 말씀드렸는데 RLC라는 기본 부품을 바탕으로 해서 회로가 이루어져 있다. 그 RLC는 수동 소자로 그랬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동작이 안 되겠죠. 뭐 어떤 고주파를 제어를 하고 또 내지는 어떤 에너지를 축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일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무수하게 지금 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걸 이게 코일이냐고 묻는다면 마킹이 L로 돼 있죠. L로 돼 있는 것들은 이 코일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메인보드 1차 우리 전원부에 보면 이런 인덕터들이 있죠. 그죠? 인덕터들이 스위칭을 해서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CPU가 필요한 우리 1.5에서 1.85V를 공급해 주는데, 이쪽에 이 코일이 반드시 있죠. 이 코일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3페이지 전원부인데, CPU 쪽에 높은 전압을 공급해 주려고 되니까 전원부가 3개가 병렬 연결해서 전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도 코일이에요. 이 칩 코일인데, 요거 말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코일이 있어요. 트로이달 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저가 제품들이 이런 트로이달 코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칩은 인덕터는 이 비싼 것들이고 좀 이 고주파 특성 외래 굉장히 강하죠. 이놈들이.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우리 립스보드, 지금 제일 많이 보는 이제 그 립스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코일들, 이런 코일들, 요것도 지금 저가 제품들이 꽂아져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버터, CCL 형광등 방식 모니터에 보면 이런 코일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트랜스라고 그러죠. 이 트랜스, 이건 우리가 고주파 트랜스라고 그런다. 왜냐하면 스위칭을 해서 높은 고주파로 해서 스위칭을 해서 2차 측에 15,000V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고주파 트랜스를 쓰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뭐 칩 인덕터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런 우리가 쓰는 SMPS, 우리 지금 아답터라고 하죠. 노트북 아답터 뭐 그런 아답터 보면 또 이런 코일들이, 안에 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모니터의 패널보드에 보면 또 많은 이런 인덕터들이, 요것도 지금 칩 인덕터인데 이런 칩 인덕터들도 있어요. 또 이런 여기 보면 또 칩 인덕터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강의 전에 이 모든 이 전자 제품들은 이 RLC 플러스 능동소자,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 OPMP, PWM 뭐 이런 여러 가지 레귤레이터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소자가 동작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RLC는 이미 이제 했고요. 이제 오늘 L 인덕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 인덕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코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코일의 표기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코일 종류는 주로 우리 많이 쓰는 게 이제 트로이달 코어하고 SMD 페라이트 초코일하고 칩코일하고 페라이트 비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종류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코일을 적용한 사례, 코일이 지금 제가 강의 전에 한번 실물을 보여드렸는데 어디 제품에 지금 이런 것을 적용한 건지 그런 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또 코일의 연결법, 콘덴서 저항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코일 연결법. 코일도 연결법이 있습니다. 직렬 연결할 때는 우리 합성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병렬 연결했을 때는 합성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또 교류, 우리가 지금 그 회로들은 다 교류 회로라고 보면 되죠. 어떤 신호가 들어가서 증폭을 하고 어떤 신호가 들어가서 스위칭을 하고, 그럼 교류 회로에서 코일은 또 아주 희한한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요. 콘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교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용량성 리액탄스라는 XC라는 저항이 있다고 그랬죠. 코일은 XL이라는 유도성 리액탄스라는 교류를 흘리게 되면 코일에서는 교류 흐름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성분인 유도성 리액탄스가 발생이 된다. 그럼 유도성 리액탄스, 즉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에서의 저항값 플러스 콘덴서에 방해하는 저항 성분인 용량성 리액턴스와 그 다음에 코일에서 교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유도성 리액턴스 합을 갖다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래서 교류에서 회로에서의 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칭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코일에서는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진짜 유도성 리액턴스가 진짜 정익을 방해하는지 그런 실험을 한번 좀 하고요. 교류 전력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워 SMP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개념은 약간 틀린데 TV SMPS 보면은 립스보드 SMPS 많이 틀리네. 왜냐면 제가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죠. 모니터는 전력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거 알지만 TV는 인치수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정류로 해서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은 그 신호에 의해서 회로가 열리죠. 메인 그 회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PFC가 동작을 해서 한 번 더 승합을 해서 데코내자면 450V 이상이 나오죠. 우리 립스보드는 모니터 립스보드는 대전압 콘덴서에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로 재개되면 310V가 나온다 그랬죠. 또 220V인데 왜 310V 얘기했죠? 태클 걸지 마십시오. 왜냐면 220V를 우리가 시력값이라고 했죠. 시력값에다가 교류는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루트 2 1.414를 곱해주면은 310V가 나온다. 근데 TV는 이제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PFC라는 회로하고 RC 공진 회로가 하나가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높은 전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류 전력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피상 전력, 즉 이론상 전력이죠. 유효 전력, 실제 부하가 쓴 전력, 그 다음에 무효 전력, 쓰지 않고 낭비된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전력을 공급해줘서 제대로 얼마만큼 써야 되냐 하는 그 역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류 회로에서는 R과 L과 C를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우리가 교류를 흘렸을 때는 위상차라는 게 발생이 돼요. 즉 저항과 코일 콘덴서에서는 위상차 때문에 우리가 전력이 낭비되는 역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큰 빌딩에 가면은 우리가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할 때 역률을 갖다가 계산해서 역률이 높으면은 우리가 부가요금을 안 받고 역률이 낮으면은 그죠? 전기를 갖다 좀 제대로 보내준 전기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역률을 계산해서 우리가 부가요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빌딩에 보면은 다 유도성 부하죠. 유도성 부하. 왜 유도성 부하냐고요? 에스컬레이터 모터로 돼 있죠.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죠. L. 그 다음에 뭐 환풍기 모터로 돌리죠. 그건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죠. L이죠. 엘리베이터 모터로 끌어올리죠.
뭐 물 쓰는 심정, 뭐 펌프 이런 거 다 거의 유도성 전력 부하기 때문에 빌딩에 보면 변전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위상차를 줄이기 위해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콘덴서 시간에 말씀드렸나? 이 콘덴서하고 코일, 인덕터는 아주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위상차도 90도 앞서느냐 뒤지느냐 이런 그 위상차를 또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종 전력을 계산할 때 P는 VI라고 그랬죠. 직류는. 근데 교리에서는 P는 VI 코사인 세타라는 그 코사인 세타 값을 줄이기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한 것이 바로 역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S&P에서 역률 보상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PFC, RC 공진회로다. 그런 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일의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코일을 뭐로 측정해요? 그런 측정 장비와 코일의 불량 유형 및 양부 측정을 좀 하고요. 이제 우리가 또 S&Ps나 또 이런 부분에 보면 아답터 같은 거 보면 트랜스를 많이 써요. 우리 아까 트랜스의 원어는 트랜스포머라고 그랬죠. 트랜스포머라니까 뭐 영화의 트랜스포머 극강은 틀이죠. 예, 트랜스는 우리가 쓰는 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스는 트랜스는 뭐 어디다 쓰는 거냐? 그런 의미, 그 다음에 트랜스의 표기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요. 트랜스 종류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쓰는데, 우리가 고주파 트랜스하고 인버터에서는 인버터 트랜스, 뭐 고주파 트랜스인데, 보통 우리가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뭐 인버터 트랜스냐, S&Ps는 고주파 트랜스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 적용 사례. 트랜스는 또 어디 써요? 우리 가전제품에 어디 써요? 주로 우리가 이제 수리하는 게 메인보드, 그다음에 모니터, TV, 그 다음에 노트북,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보통 이 종류죠. 거기에 적용한 트랜스 소자는 뭐 어떤 것이 있냐,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류를 걸어주게 되면은 트랜스는 동작을 안 하죠. 직류에서 트랜스에다가 코일에다가 직류를 흘려게 되면은 전자석 역할을 하죠. 상하 유도가 돼서 유도 기전력 때문에 전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감았을 때 직류를 걸어주게 되면 2차 쪽에 아무것도 반응이 없죠. 왜? 트랜스라는 것은 1차 코일에 어떤 변화하는 교류를 걸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류는 수시로 바뀐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상용 주파수가 60Hz다. 1차 동안에 사인파 곡선을 60번을 그린다.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과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트랜스라는 것은 그 상호 유도를 이용한 거죠. 상호 유도를. 그래서 1초 동안에 60번 변화하는 전류를 줬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2차 쪽에 발생돼서 감은 건선수에 따라서 5V가 나올 수도 있고 10V가 나올 수도 있고 20V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트랜스를 했을 때 승합이나 강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아답터를 뭐 승합용으로 쓰고 강합용으로 쓰는 게 이 트랜스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트랜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참 곤란하겠죠, 이 전자 제품들이. 그래서 상호 유도를 보통 상호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데, 상호 인덕턴스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나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아답터도 보면 요즘은 이제 S&PS 방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S&PS 방식이라고. 아주 매장에 들어오면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사장님 S&PS 사러 왔습니다. 다 그래. 그러면 참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S&PS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옛날에는 리니어 방식을 썼어요. 리니어 방식이라는 것은 딱 열어보면 면도기라든가 뭐 충전기라든가 뭐 간단한 무슨 뭐 어떤 기기에 연결할 때는 아답터가 좀 주먹만한 아답터가 있었어요. 그게 리니어 방식인데, 뚜껑을 열면 이 트랜스 하나에다가,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 뭐 다이오드 2개, 심지어 4개 해가지고 여기다 콘덴서 하나만 딱 달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 부하에 연결하는 건데, 60Hz를 쓰다 보니까 이 트랜스는 주파수가 높으면 이 감는 권선수도 작아지고 이 크기가 작아지죠. 근데 얘는 60Hz를 쓰다 보니까 트랜스가 주먹만 하다고요. 12V, 5V 아답터도.
그러니까 이게 쓰다 보니까 영 안 좋은 거야. 뭐 너무 노이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야,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스위칭 방식으로 해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고 다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일단은 PWM 방식을 좀 써보자 해서 우리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 보자. 나온 게 바로 SMPS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죠.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즉 1차 220V를 인가하면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대전화 콘덴서로 우리가 310V가 충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310V가 어디냐면 이 트랜스에 1차 측에 공급되면서 여기 FET 드레인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공급이 되죠. 그러면 이 PWM이라는 게 있어요. PWM은 요 FET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줘서 얘가 스위칭을 해서 얘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2차 측에 이 트랜스가 한개져 있겠죠. 뭐 건선소에 따라서 요게 뭐 5V다. 에? 5V다. 요게 뭐 12V다. 그러면 이 스위칭에 의해서 이 2차 측의 유도기 전력, 상호 인덕선스라는 걸 얘기를 했죠.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2차 정류를 하는 거죠. 쇼트키 다이오드나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부하가 쓰는 그런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할 얘기지만 좀 조금은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SMPS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런 상호 인덕선스에 의해서 리니어 방식은 지금 잘 안 쓰죠. 지금 SMPS, PW 방식의 SMPS 방식의 아답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트랜스는 그럼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고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개선 포인트, 간혹 이제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약간의 팁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해야 될 사항이지만 미리 좀 조금 알고 넘어가면 그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불량이 나거나 뭐 측정할 때 열풍기나 인두기로 그 부품을 떼가지고 이렇게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FET는 여러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죠. SOP 8핀 타입의 FET도 있고, 디펙 타입의 그 FET 다리가 3개 있는 거, 거기 표면에 실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품들이 한 3년 이상 되면은 이 납들이 굉장히 아주 상당하게 좀 굳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인두기를 띄기가, 열풍기 띄기가 아주 곤란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젤 프락스를 발라서 인두질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띄다 오면은 특히 SOP 8핀 타입의 IC들은 잘못되면 패턴이 들고 일어납니다. 또 오래된 그런 제품들 같은 거 FE 띄면은 이 드레인 단자 쪽에 그 PCB가 패턴이 일어나든가, 게이트 소스 쪽에 얇은 패턴이 들고 일어나서 아주 실 그 패턴으로다가 또 이렇게 붙여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실 패턴을 붙이게 되면은 노이즈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붙은 상황에서 어떻게 FET를 양부 판별하겠냐, 양부 판별, 그런 팁을 하나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수리 초보자들이 제일 고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SMP에서 이 서미스터는 반드시 회로에 직렬 연결이 되는데, 정말 직렬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려고 그러면 누르르 봐서는 회로 찾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오래 한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러쉬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만든 공법입니다. 브러쉬 공법을 이용해서 디지털 테스터기로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팁을 하나 드리고요. 디지털 테스터기 쓰면은 이 그라운드를 찍고 이런 소자들을 측정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럼 양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해. 좀 어떻게 짜증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라운드에 되면 또 잘못 차고 옆에 쇼트 되는 경우도 있고, 전원을 넣었을 때, 인가했을 때. 그래서 그 그라운드 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팁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코일은 내가 이제 인덕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덕터라고 얘기했죠. 코일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보통 인덕터라는 얘기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봤을 때, 회로에는 이 코일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PCB명에도 헷갈리지 마세요. 모양이 다채하게 틀리다 보니까 PCB는 솔다 마스크 잉크로, 솔다 마스크 잉크는 하얀색이나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 표기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L로 표시가 됐습니다. L은 이제 인덕터, 코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코일 종류들이 많아요. 이런 뭐 EMI 필터에서 있는 코일, 뭐 트로이달, 뭐 이런 코일, 그 다음에 칩 코일, SMD 페라이트 초코일,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런 칩 코일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근데 추세는 앞으로 뭐냐면, 이런 이제 SMD 타입들을 좀 많이 쓰는 추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SMD 타입으로. 왜 가냐면은, 말씀드렸죠. 이 제품들이 경량화, 소형화 되면서, 이 집적화가 됨으로써 부품들을 전부 다 작게 소형화되면서 이제 이런 그 SMD 타입을 쓰게 되는데 좀 우리가 이제 솔더링 기술을 많이 익혀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드렸죠. 인덕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그 도선 이런 동선을 갖다 감아 놓은 거예요. 감아 놓은 거라고 도선을 똘똘똘똘 이렇게 감아 놓은 거라고 이렇게 어떤 데다가. 그러니까 저항이나 콘덴서 같이 RLC 그런 부품 중에서 RLC 중에서 L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우리 수동 조절하고요. 이게 이 회로가 이게 안 들어가면 구성이 안 되죠. 예. 근데 이 코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즉 전기를 줬을 때 이런 전자석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전자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는 초크 코일로서 어떤 고주파를 제재하는 그런 어떤 초크 코일로서 동작이 되고, 또 캐패시터하고 조합을 했을 때는 어떤 공진회로 RC 공진회로를 쓰는 거죠. 공진회로. 그 다음에 어떤 트랜스로서 우리가 코일을 감았을 때는 상호 인덕턴스에서 우리가 트랜스로 동작을 하는데, 이런 트랜스로도 우리가 코일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덕터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역할,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코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도 많이 쓰이죠. 코일에 또 에너지가 축적되냐 그런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SMPS 또 AD 보드에 보면은 12V가 들어가서 우리가 5단자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나 8핀 스위칭 레귤레이터, DC 컨버터로 들어가서 12V를 내어 발전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웃풋을 내놓죠. 그래서 이제 2번 단자로 우리가 5V가 나오면 5V는 직류 형태가 아니죠. 맥류 형태죠. 왜냐면 12V를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1번 단자에 받아서 2번이 아웃풋 나올 때 내부 발전 회로를 통해서 맥류 형식으로 주게 되면은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다음에 코일을 통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5V를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LDO 레귤레이터 또는 우리가 그냥 레귤레이터로 공급해서 5V를 뭐 3.3V로 다운 시킨다든가 1.8V를 다운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게 돼 있죠. 그때 이제 2번 단자에서 5V를 쇼트키 다이오드가 코일을 통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코일이 이제 에너지 축적용으로 쓰는 거죠. 거기다 저항을 쓸 수 없는 게, 저항은 전력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덕터를 써가지고 코일을 써가지고 전기 에너지 축적용으로 쓰는 거죠. 그때. 그래서 코일이 역할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역할들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고요. 종류가 많죠. 코일이.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많이 쓰는 것들. 자, 페라이트 초크 코일의 어떤 표기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아주 낯이 익죠? 저항, 컨덴서 많이 지금 앞으로 배웠죠? 이 표기 기능이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 예, 코일은 단위를 원래 헨리라는 단어를 써요. 단위를 헨리.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를 씁니다. 헨리. 캐패시탄 우리가 컨덴서는 뭐라고 써요? 마이크로 페럿을 쓰고, 저항은 우리가 옴이라는 단어를 쓰고, 코일은 이 헨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덕턴스를 표시하는 건데, 자, 이런 우리 초크 코일 많이 봤죠? 이렇게 생긴 것들 많이 봤죠? 거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101 뭐 4R7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저항을 연상해 봅시다. 자, 101이라 하면 이게 101이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이게 배수, 곱수예요. 0의 개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101이라는 것은 그냥 첫째 자리, 둘째 자리가 내려오고, 이게 곱수니까 10의 1승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하나 붙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10에다가 0을 하나 붙이면 0의 개수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 헨리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4R7이라는 요런 그 페라이트 초코 SMD 페라이트 초코 오일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R은 저항에서도 R은 소수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4.7 마이크로 헬리다. 헬리라는 단어는 너무 커서 안 써요. 그래서 마이크로 헬리나 미리 헬리를 많이 쓰는데, 마이크로 헬리는 안 써요. 우리 콘덴사도 페럿이라는 단어는 너무 용량이 큰 용량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R은 소수점을 얘기한다. 여기서 보면 2, 2, 1이라고 했죠. 그냥 22는 5고 이게 1은 곱수니까 0의 개수다. 그럼 20에다가 0을 하나 붙여주니까 200 마이크로 헬리다. 이제 저항과 콘덴사를 제대로 이제 복습한 사람들은 아이고 식은 죽 먹기야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좀 잘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또 그냥 요 숫자를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끝이 곱수다. 0의 개수야 하고 이렇게 그냥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쉽죠 이제. 저항 콘덴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막 거저 먹기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이런 코일은 지금 우리 아까 제가 교육 전에 PCB를 많이 보여드렸죠. 뭐 메인보드, 뭐 노트북 이런 부분에 거의 다가 이런 SMD 페라이트 초크 코일을 많이 씁니다. 거기 쓰는 것들은 보통 보면 뭐 에너지 축적용도 있지만 보통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게 L 인덕터라는 거죠. 코일의 종류를 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가 초크 코일 역할로서 많이 쓰고요. 전원용 초크로 많이 쓰고, 트랜스는 뭐 전원 트랜스 뭐 전압을 승합시키거나 다운시킬 때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스위칭 전원 트랜스 많이 쓴다고. 우리 인버터 같은데 스위칭용으로 많이 쓰죠.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이 뭐 다른 뭐 일반 가전 제품에서 많이 좀 그 사용 빈도가 좀 적죠. 이런 종류들이. 자, 이런 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저가형 제품에는 이런 이제 공심 초크 코일이라고 좀 이런 걸 많이 좀 쓰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표기명이 없어요. 표기명이.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떤 틀에 코일을 이렇게 감긴 건데, 뭐 트로이달 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공심 초크, 에어코어 초크 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표기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코일은 측정하기가 좀 애매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측정 장비를 소개를 좀 시킬 텐데요. 물론 뭐 이 코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명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측정 장비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그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만 이제 SMD 페라이트 초크 코일 앞전에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뭐 전원부에 뭐 고주파나 또는 과전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소자로 좀 많이 쓰는데, 항상 전원부에는 초크 코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코일들은 어떤 직렬로 연결돼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안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라믹 막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초크 코일들은 굉장히 어떤 고주파 특성이라든가 열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다 작은 소형의 고가형 그 페라이트 초크 코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열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노트북은 밀폐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표기명은 그냥 요건 지금 한번 복습한 거니까 금방 알겠죠. 끝에는 배수, 곱수다, 0의 개수다 해가지고 바로 읽으면 될 겁니다. 왜 이걸 읽냐면은,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 정해진 이 규격값하고 측정값이 얼마나 일치하고 오차가 많이 나냐. 오차가 많이 났다는 것은 용량 감퇴죠. 또 코일은 안에 내부에 이렇게 에나멜 동선이 감겨져 있는데, 에나멜 동선이 이게 에나멜이 벗겨지면은 이 절연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레아가 났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레아가 나면은 뭐 틱틱틱틱 하는 뭐는 고주파음이라든가 우웅하는 험이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SMPS에 보면은 트랜스가 있는데, 그 절연 파괴가 되면 그런 음이 납니다. 모니터에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트랜스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 절연이 이 코일 간격인데 에나멜 동선이라고, 에나멜이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이것이 절연 파괴가 돼서 그런 소리가 난다. 옛날에 이제 큰 이런 뭐 트랜스 같은 경우 이게 절연 파괴 레아가 나면은 뭐 에나멜을 끓여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옛날에 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청계천에 가서.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은 뭐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게 SMD 페라이트 초코일이다. 뭐 이런 거 금방 읽을 수 있겠죠. 소수점 4.7 마이크로웰리 680 이거 속지 말라고 그랬죠. 0 0은 10의 0승은 뭐라고 그래서 10의 0승은 1이잖아요. 68 곱하기 1 하면 뭐예요? 68 마이크로헬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속으시면 안 돼. 뒤에 0은 0의 개수야 그냥 680으로 680 마이크로헬리를 그러면 안 되죠. 10의 0승은 1이니까 뒤에 0자는 무시해도 좋은 숫자다. 그래서 68 마이크로헬리를 하면 된다. 아주 또 애를 먹는 게 이 칩코일이죠. 칩코일. 이것도 마킹이 없어요. 저항 같은 건 있는데 칩 저항은 이거 없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이 R 칩코일하고 L 이건 주의해야 돼.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저항인데 코일 갖다가 띄어가지고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항하고 코일은 소자의 특성이나 다 완전히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뭘 보고 하냐? 반드시 우리가 할 때 PCB에 이 표기명을 보고 해야 된다고. 표기명이 뭐라고 L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 L로 된 걸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그 얘도 지금 코일 같은 것도 요 코일이 요 안에 이렇게 감겨져서 요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라믹 막으로 덮어 놓은 건데, 그리고 여기다 단자를 빼 놓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절연 파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레아가 났다고 얘기 있죠. 절연 파괴가 되면 이것도 뭐 고주파음 같은 게 발생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갈 때 L이냐 R이냐 PCB 마킹을 보고 우리가 갈아야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3216 사이즈다 그러면 가로가 3.2mm, 세로가 1.6mm라는 얘기예요. 주문할 때 여러분 사이즈를 재던가 해서 3216 칩 인덕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주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왜 없냐면 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면 보통 가게에는 PCB 패보드들이 많이 쌓여 있죠. 저는 뭐 작년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 니아까 한 두 니아까를 그냥 버려버렸어요. 왜냐면 갖고 장소도 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스크랩 그 수거해 가는 사람한테 그냥 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하려다 보니까 그 불량난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컨텐츠를 제공을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불량난 것들은 이게 불량통 하나 만들어 담아 놓으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비교 분석할 때 좀 좋은 자료 내는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이즈가 있어. 그래서 갈 때는 반드시 이 크기가 같은 경우, 제가 칩 콘덴서는 뭐라고 그랬으면 크기가 용량 곱하기 내압이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드렸죠. 전번 강의 때. 요것도 지금 크기가 같은 걸 써야 돼요. 크기가 요만한데 뭐 이따만을 갖다 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덕턴스 값이 높으니까 회로가 이상 작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패보드에서 뛸 때 우리 눈대중으로 보통 우리가 봐서 뛸 수가 있잖아요. 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 항상 사이즈가 정확하게 우리가 막 100% 맞출 수는 없지만은 거의 근사제에 가까운 칩코일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페라이트 비드라는 게 있는데요. 비드는 립스보드에 보면 이 비드라는 게 좀 있어요. 비드라는 게 있는데 꼭 다이오드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것도 표기명이 없어요. 측정 장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기 용도로 좀 많이 좀 쓰죠. 페라이트 비드가. 비드가 꼭 보면 이게 다이오드인 줄 알고 했는데 FB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PCB에. 그거를 뭐 잘못 해가지고 이거 다이오드 아냐고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항상 표기명을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게 이제 비드냐면 여기 좀 회로를 보면요.
모양 꼭 다이od처럼 생겼어요. 요게 바로 비드입니다. 비드. 한번 2차 정류, 즉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2차 정류를 해서 최종 부하를 전압을 만들어낸다. 여기 이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노이즈를 나온 노이즈를 고주파 노이즈를 어쨌든 노이즈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즉 리플 같은 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비드들을 많이 써요. 모양 갖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비드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칩코일하고도 비슷한 게 있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이. 응?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하고 비슷하잖아요. 표기명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측정 장비로 재야 되고 보통 수백 옴의 저항을 값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재는 것도 좀 필요하죠. 측정 장비로 재야 되는데 표기명이 없어요. 표기명이. 예. 그러니까 페라이트는 회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쓴다. 예. 노이즈 쉽게 얘기해서 노이즈를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코일 적용 사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라고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